118회 회계 1급 이론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요 1번 문제 요거 뭐 아주 옛날부터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영성과죠. 그죠? 경영성과 4번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 2, 3번은 재무상태표입니다. 1, 2, 3번은 재무상태표요. FP 차변의 자산이죠. 대변의 부채오죠. 자본호입니다. 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하죠. 그럼 부채 있죠. 부채를 남의 돈이죠. 남의 돈. 부채는 빚이잖아. 남의 돈. 그러니까 그걸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자본을 우리 순자산이죠. 자기 자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 자본에 대한 정보, 부채에 대한 정보, 자기 자본에 대한 정보, 자본에 대한 정보. 그래서 1, 2, 3번은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가 타인 자본이다. 그 다음 2번 문제. 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은 200만 원이다. 단기 외상 매출금 잔액 중 120만 원이 대손됐대. 회수불능이죠. 회수불능. 대변의 외상 매출금 120만 원. 충당금이 100만 원 있답니다. 충당금 메꾸고 나머지 대손상각비. 뭐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얼마? 20. 됐죠? 200만 원 필요 없는 거죠? 2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 120만 원 대손되었대. 그죠? 200은 필요 없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120.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예,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여기 취득원가하고 장부금액이 따로따로 있으면 같은 말입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다른 말이야. 알죠? 취득원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장부가 요래 있거든. 그러면 둘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취득원가 얼마, 장부금액 얼마 이러면 다른 말이야. 이게 시간적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주식을 10,000원에 취득했어. 그건 취득원가야. 취득원가 이제 장부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이 평가인 거야. 그래가지고 12,000원 된 거야.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 된다? 12,000원이 되는 거야. 변했죠? 10,000원짜리가 12,000원으로 변했죠? 그죠? 그 취득원가는 10,000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장부에다가 10,000원을 기록하거든. 그게 장부금액이죠. 그런데 12,000원 평가인 거야. 그러면 12,000원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취득원가하고 장부금액이 따로따로 있으면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라 보면 되고, 같이 한 문장이 같이 있다. 다른 말이야. 근데 그 취득원가가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뒤에 평가죠. 시가.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가가 취득원가가 10,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가 12,000원 된 거야. 내가 10,000원에 취득했던 건데 지금은 이 가치가 올라온 거야. 이제는 12,000원에 구입을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샀던 거는 어떻게 돼? 가치가 올랐겠죠. 올랐다고 분개 안 합니다. 평가이익 2,000원이가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가주의입니다. 저가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저가주의 떨어져야만 분개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떨어지면 분개합니다. 그걸 저가주의라고 해요.
우리 단기 매매 정권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 평가이익, 내리면 평가 손실 이랬죠. 매도 가능 정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면 평가이익, 내리면 평가 손실 이렇게 하는데 재고자산은 떨어져야만 붕괴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왜? 저가주의를 채택하니까.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이익은 없다. 재고자산 평가이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시가가 시도원가보다 높아. 올랐죠? 그러면 시가로 바꾼다? 아니다. 오르면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예, 틀린 말입니다. 예. 오르면 그대로 놔두고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게 저가주의라는 겁니다. 오르면 그대로다.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손실만 있습니다. 평가 이익은 없다. 왜? 저가주의이기 때문에. 2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의 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을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것들 있죠. 취득했을 때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부대원가에 취득원가에 포함해라 그 말이죠. 3번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거기에 관련된 간접비, 제조경비를 말하죠. 예, 제조와 관련된 변동비, 고정비를 전부 다 더해라. 예, 맞죠? 요거 다 더해라. 그게 바로 뭐다? 제조원가다.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다 더한 거다. 맞는 말이죠. 4번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있죠. 자, 내가 A라는 물건을 산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야, B 저것도 사. 퉁쳐서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럼 싸게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A도 구매했고 B도 구매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현금으로 100만 원에 퉁쳐서 만 따로따로 사면 한 150만 원일 건데 따로따로 사면 150만 원일 건데 이거 B까지 다 가져가면 내 150 해줄게. 이런 경우 있겠죠. 그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한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그죠? 현금으로는 100만 원 줬죠? 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재고자산의 시가에 따라 시가로 뭐 한다? 배분한다. 이 100만 원을 그 A와 B의 시가 퉁해서 싸게 사왔죠, 그죠? 퉁해서 싸게 사왔거든. 그럼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시가로 계산하는 거야. 현재 밖에 얼마에 팔리는가?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이거 안분해라. 100만 원짜리를 안분하면 되는 거야. 시가로. 뭐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한 80만 원이고 시가로 B는 계산하면 한 70 된다. 실제로 하면 150이야. 근데 100만 원에 사온 거야. 그러면 요걸 8대 7을 비례해서 안분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가 이 글이 긴 거는 힘들죠. 하고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은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영상은 오늘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요거도 뭐 가끔 나오는 아이죠. 예, 감가상각 12월 결산법인 2024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 얼마인가? 예, 얘를 보고요. 자, 그러면 언제 취득했다? 2023년 7월 1일 취득했죠. 2023년 7월 1일 취득한 거야. 그러면 2023년 12월 30일 상각하죠. 취득원가, 정률법, 취득원가 2천만 원 맨 처음에 상각합니다. 마이너스 처음에는 감가상각 누계였거든. 정률법은
곱하기 정률 45%. 여기는 요거 두 가지 필요 없습니다. 얘들은 뭐 할 때 필요하죠? 정해법일 때 필요하죠. 그죠? 이건 정해법 자료입니다. 정해법. 정해법일 때는 필요하고 정률법이니까 필요 없죠. 계산하면 얼마? 900만 원. 그런데 7월 1일치 들어갔고 현재가 12월 31일이죠. 그러면 몇 개월 사용했어? 6개월 사용했죠. 월할 상각해야 되죠. 곱하기 12분의 6. 그래서 450만 원. 처음에는 450만 원 상각했습니다. 이걸 월할 상각. 자, 이제 두 번째 합니다. 답은 여기 있는 거니까 2024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죠. 마이너스 누계액 450 곱하기 45%. 여기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6,975 6,975 답이 있네. 6,975 답이 있네요. 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걸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 물어볼 수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게 이래버리면 2024년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러면 자 2023년에 감가상각 요거 했죠? 요번에 요거 했죠. 그죠? 그럼 두 개 돼요. 누계액은 450만원 플러스 697만 5천원. 이게 바로 누계액이죠. 1147만 5천원. 1147만 5천원. 요런 스타일 가끔 눈에 봤죠? 그동안에 봤습니다. 예. 근데 뭘 물어보는가는 출제자 마음이죠. 지금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다. 그럼 누계액이 얼마게?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은 누계액은 23년 12월 31일 450. 그 다음에 현재 697만 5천원. 두 개 더인 거. 누계액.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단기매매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기매매 정권 1.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맞죠? 단기매매 정권은 단기 시세 차익 맞습니다. 단기매매 정권 중 채권은 원가법, 주식은 공정가액 둘 다 공정가액입니다. 둘 다 맞죠? 둘 다 공정가액.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단기매매 정권 처분에 따른 처분 손익. 이 뭐죠? 뭐 단기매매 정권 처분 이익과 단기매매 정권 처분 손실을 말하죠. 얘들은 뭐다? 손익계산서 반영한다. 그죠? 예, 단기 손익입니다. 단기 손익. 뭐? 수익 비용이다. 수익 비용이다. 단기 매매 정권 처분에 따른 처분 손익,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과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은 단기 손익이다. 수익 비용이다.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다 같은 말이죠. 자, 앞전에 117회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있었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걔들은 자본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5번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당기 손익이다. 수익 비용이다.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공정가치 기준.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항상 그렇습니다.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거래에 의해서 현재의 뭐뭐뭐 이래 됩니다. 예, 과거의 거래에 의해서 현재의 뭐뭐뭐, 과거의 거래에 의해서 현재의 뭐뭐뭐, 과거고 현재입니다. 자, 뭐가 잘 나오느냐? 미래 뭐뭐뭐 이래 나와. 미래. 알죠? 이런 뭐 미래 우짜 고쳐 나오거든. 틀린 말입니다. 미래에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뭐뭐뭐 이래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나옵니다. 의에 지배되고 미래, 이거는 맞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죠, 그죠? 예, 경제적 효익은 돈이죠. 자, 경제적 효익은 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구분하는데 타인 자본이 뭐다? 부채죠. 자기 자본은 뭐야? 자본이죠. 구분된다. 부채는 자기 자본 아니죠? 거꾸로 됐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맞죠?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 맞죠? 예, 그걸 우리가 또 순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4번은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 비용이니까 자산이 지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빚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수익은 어떻게 돼? 거꾸로죠. 수익은 자산이 유출이 아니고 유입이 되고, 수익은 반대니까 부채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될 수 있죠. 수익은 반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주 발행 비용은 비용 처리 아니 틀리기. 바로 1번 틀리기. 단기 손익.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주식을 발행하죠. 보통 예금 120만원, 대변의 자본금 100만원, 액면 100만원. 그래, 이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원. 자, 요래 되거든. 요래 되는데 주식 발행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거야. 뭐 광고도 하고, 옛날에는 인쇄했는데 요즘 인쇄는 안 합니다. 여하튼 그 비용이 뭐 현금으로 5만원 지급했다 하자. 주식 발행 비용을 지급했다 하자. 옛날에는 신주 발행비 이랬었습니다. 옛날에 신주 발행비 5만원. 옛날에. 근데 이제는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없애버렸어. 그냥 이 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이 안에서 어떻게? 요걸 얘를 15만원으로 바꿔줍니다. 이러면 대차가 같아지죠? 그죠? 이러면 대차가 같아지죠. 이 안에서 해결해버리죠. 비용으로 처리 안 합니다. 이 안에서 해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식의 할증 발행 시, 이게 방금 요게 할증 발행한 겁니다. 할증 발행 시, 주식의 할증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금은 이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에 액면이 들어갑니다. 액면입니다.
자, 주식 할증 발행 시 자본금은 증가하는 자본금은 얘는 액면이다. 액면이다. 말을. 자,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분류한다. 자, 예,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여기에서 자본거래는 뭐죠? 주식거래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 주식거래에서 남는 돈과 손익거래 영업활동이죠.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영업활동에서 남는 돈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 그 여기서 남는 게 자본잉여금이고 여기서 남는 게 이익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본이 나오면은 좀 어렵죠. 사채가 나와도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8번 문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 밑에 공식이 있죠. 자, 기초상품 100만원. 예, 여기 100만원. 그 다음에 매입액 200만원. 단기 상품 판매 매출이죠. 얘가 500만원. 기말 상품 50만원. 요건 간단하네. 그럼 매출원가 구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매출원가 250, 250 빼면 뭐야? 매출 총이 25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여러 문제 풀면 어떤 공식이 필요하구나 알 수가 있죠. 이런 공식 챙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가액의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원가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투입된, 맞죠? 예, 제조원가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거죠. 2.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이외의 모든, 맞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그죠? 얘들은 직접비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 맞죠? 이외의 모든, 맞습니다. 얘랑 제 이외 말고 그 제조간접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직접 노무비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상상지 종업원의 급여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뭐야? 이 직접 노무비라며. 직접비죠? 그럼 추적할 수 있어야지. 추적할 수 있다. 추적할 수 있는 틀렸죠.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노무비래죠. 그죠? 직접비는 추적할 수 있고 간접비는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하여 가공비 혹은 전환원가. 우리는 가공비라고 배웠죠? 얘가 전환원가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가공비라고 배웠지만 전환원가라고도 합니다.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그죠?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게 노무비하고 경비죠. 우리 밀가루 재료비죠. 그런데 인건비, DB고 불, 인건비, 노무비, 불, 경비가 바로 뭐야? 밀가루를 가공하는 거죠.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그걸 우리는 가공비,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 나왔네요. 예. 전환원가. 그 다음에 10번에 자,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잘 나오는 거죠. 자, 대량 생산업 중에 적합하다, 맞죠? 물량 흐름 파악과 완성품 환산량, 종합원가 계산이니까, 그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한, 그죠? 물량 흐름
뭐 선입선출, 후입선출, 예, 평균법. 3번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죠. 예,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예. 4번은 공정별로 집계하죠. 공정별. 예. 그 개별원가 계산은 공정별이 아니고 지시서별, 제품별, 예, 제품별, 지시서별. 개별은 소량이죠. 소량입니다. 대신에 다품종이죠. 왜 다품종이라 하느냐? 개별은 주문 들어온 물건을 파는 거죠. 그 종류가 다 다른 거야. 주문이 들어온 종류가 다 다른 것을 주문대로 만들거든. 그래서 다품종이라면 개별이 됩니다. 다품종이라면 개별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니까 똑같은 물건이죠. 그죠? 대량 생산이니까 똑같은 물건을 대량 생산하고,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품종이 다른, 그죠?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입니다. 자주 나오는 애죠? 이런 스타일. 11번 문제. 당기 원재료 매입액은 800만 원이고 매입액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보다 30만 원이 감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말 원재료액이 기초 원재료보다 30만 원 작답니다. 기초 원재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만 원이면 기말은 70이다 이런 뜻이죠. 기말이 기초보다 30 작대 이거죠. 항상 기말이 기초보다 30만 원 적은 거야. 그럼 얘 100만 원 하면 얘 70이라는 뜻이죠. 그럼 다음 나왔죠. 얼마? 830.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요거도 그동안 한 몇 번 나왔습니다. 기말이 기초보다 30 작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를 100만 원 잡으면 얘는 70이에요. 얘 200만 원 잡으면 얘는 170이 되겠죠. 결국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요런 스타일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되었다. 12번은 원가 배부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안 배웠죠. 적합하지 않는 것은 남아 있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인과관계에 따라 배부해라. 그 배부할 때 인과관계에 따라서 요걸 가장 많이 요 나와 있죠. 가장 이상적이다. 인과관계. 예를 들어서 뭐 전력비다. 그럼 전력비는 뭐야? 사용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죠? 사용을 많이 하면 전력비를 많이 나누고, 뭐 전력비나 수도 요금 이런 거 있죠.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를 해야 되죠. 그 인과관계. 뭐 복리후생비다. 그럼 종업원 관련이거든. 그럼 종업원 머리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물이 관련이다. 그럼 면적에 따라서. 그런 게 인과관계죠. 가장 이상적인 게 인과관계. 수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팔았는데 돈을 얼마 벌었다는 거야. 근데 팔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얼마에 얘는 한 개에 100만 원을 팔고 얘는 한 개에 200만 원 팔고 얘는 한 개에 300만 원을 판다. 이러면 그걸 기준으로 원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수의 기준. 뭐 기타 등등 뭐 밑에 대충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수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뭐냐? 적게 계산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좀 작게, 내가 생각보다 좀 작게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보다 좀 작게 계산하는 것을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선의선주법 서민은 이익이 많이 나오죠. 근데 기업은 보수주의를 잡는 거야. 왜? 보수주의를 잡으면 후의선주법으로 잡으면 보수주의죠 됩니다. 그러면 이익이 작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익을 작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돼갑니다. 13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몇 명인가? 자,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인은 반드시 발급해야 된대. 얘 둘이는 매출이 어떻든 법인은 반드시 발급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는 여기 8천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발급해야 됩니다. 8천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 그럼 개인 사업자인데 1억이죠. 그럼 얘도 발급해야지. 법인은 반드시 발급. 개인은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기준이 뭐죠? 8천만 원 이하는 간이가세자죠. 간이가세자. 그죠? 3명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 이거 이제 매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세의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내는 거. 이거는 공급으로 안 본다.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수용, 공매, 경매, 수용, 이 전부 다 공매, 경매, 공매. 내가 채권이 있었는데 갚아줘야 되는데 채무가 있었는데 못 갚은 거야. 고발당했죠. 빨간 딱지 붙은 거야. 그런데도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 다 끌고 가죠. 다 들고 갑니다. 공매 처분을 해버려. 그 채권자들은 돈 나눠주는 거야. 그게 공매입니다. 내가 그거 돈이 없어서 내가 그래 당하는 거죠. 공매 당하는 거거든. 그걸 공급으로 보느냐? 공급은 안 본다는 거죠. 공매, 경매. 수용은 뭐죠? 뭐 부산시가 우리가 여기 공장 있는데 부산시가 여기 체육공원 맞는데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을 팔아야 되죠. 판다만 이 파는 걸 그러면 이 공급이냐? 이거는 공급을 안 볼게. 그게 수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의 양도 공급을 안 봅니다. 그런데 포괄 승계라 되어 있죠. 그죠? 포괄적, 그러니까 100% 양도해야 됩니다. 일부 양도 이라면 일부 양도 이래버리면 공급입니다. 일부 양도 이래버리면 공급입니다. 사업을 양도할 때 포괄적 승계, 포괄적, 그러니까 100% 양도하는 것은 공급을 안 볼게.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은 공급이죠. 근데 사업 전체를 쭉 파는 거야. 그거는 괜찮다. 그런데 일부를 파면 공급이야. 3번 사업상 정의원. 사업상 정의는 뭐냐면은 근데 정의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죠. 죽어서 주면은 상속이고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은 정의라 부릅니다. 예. 그런데 정의연된 무슨 공급인가요? 이거 국가가 공급으로 간주한 거야. 예, 이런 문제 어렵죠. 국가가 공급으로 간주해버려. 이거 공급이야. 선물 주는 거 공급이야. 세금 내. 얼마 내? 시가의 10%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간주 공급. 국가가 공급으로 정의한 겁니다. 근데 일부 아닌 것도 있기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3번이 제일 정답이다. 이건 좀 어렵죠? 자, 마지막 15번. 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자, 영세율 적용. 영세율이 네 가지가 있었죠. 뭐? 수출. 외국에 반출하는 것. 이게 수출이죠. 그 다음에 용역의 국외 공급. 용역의 국외 공급. 이거 뭐? 내가 그때 쌍용건설 얘기했죠. 그죠? 마리나. 그 호텔. 그죠? 외국에서 건물을 지어주잖아. 그것도 수출로 보는 거야. 그 영세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미국으로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밥 주죠. 밥 주고 물 주고 하는 거. 이거 공급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거 영세로 봅니다. 영세. 우리는 면세라 하죠. 쉽게 면세이라는데 따지고 보면 영세입니다. 그래서 싸죠. 그 다음에 주택은 뭐다? 주택은 면세입니다. 알죠? 주택은 면세. 주택 임대는 면세입니다.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 이러면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답은 영세가 아니고 면세입니다. 면세. 알죠?